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 인포맥스 라이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재영입니다. 한성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12년 만에 미국의 국빈 초청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위해서 출국을 해서 미국에 가 계십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관련된 의제들 첫날부터 넷플릭스 3조 3천억 수주를 했다 이런 네. 이슈들로 네.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오늘은 경제, 외교, 안보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좀 엇갈리는 상황에서 다각도에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제통상 부분을 짚어주실 분으로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네. LG 경영연구원에서 김형주 수석연구위원 모셨고요. 외교안보 부분은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신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사실 정상회담 열리기 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도청 파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한 것들, 대만 관련된 문제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좀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상회담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계신지 이거 한 말씀씩 먼저 좀 들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관련돼서 한 말씀 먼저 좀 가장 기대하는 부분, 어떤 성과를 좀 가져올 수 있고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예, 지금 말씀하신 난제들이 주로 이제 외교 안보 관련된 이슈들이다 보니까 경제 네네. 쪽은 우려보다는 좀 희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희망도 마냥 낙관적이지는 않은 게 반도체법도 그렇고 IRA도 그렇고 다 굉장히 엄격한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얼마나 활로를 만들어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랑 IRA 이번에 자동차 다 빠졌고 그렇죠. 반도체도 출발하기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상한 보도가 나왔어요. 마이크론이 제재를 받으면 그거. 한국 너희도 중국에 반도체 팔지 네네. 말아달라 그런 이야기도 나와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와 IRA 관련된 네, 이런 경제 걸- 쪽에서는 그 부분이 제일 좀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그 핵심 생각합니다. 쟁점이죠. 다른 거는 뭐 쟁점이 될 게 없고. 네, 네. 네. 지금 외교랑 안보 분야에서도 굉장한 네,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데 어떤 게 가장 큰 의제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북한이 2023년에 들어서 굉장히 이제 발빠른 네. 그 핵무력 시위를 이제 했기 때문에요. 네. 아무래도 국내적으로 불안하실 거예요. 미국 확장 억제 보장을 한다 그러는데 정말 보장을 할 수 있을 거냐, 네. 안심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확장 억제의 이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의 이제 안심시키는 조치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가 관심거리가 될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지금 대만 문제도 있고 또 그 언론에서 관심이 되는 우크라이나 지원 여부에 대한 이 의사 표명 여부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지금 사실은 그 이번 정상회담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목적은요. 동맹이 70주년을 맞아서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에 상징적인 의미예요. 흔히 정상회담을 두 가지 측면의 목적으로 대별해 보거든요. 하나는 굉장히 이견이 많을 때 타결하러 가는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어떻게 보면 침묵을 과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네. 이렇게 저는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많은 그 중점이 상징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국내적으로 이만큼은 얻어와야 성공이다, 실패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 거꾸로 이제 반문을 해보고 싶은 게 왜 우리가 과거에 한중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이건 얻어야 성공이다, 실패라는 기준을 제시를 안 하다가 요즘 이 문제만 가지고 그렇게 좀, 빡빡한 기준을 들이대요. 어떻게 보면 좀 선택적인. 아니, 이런 조사, 말씀 좀 뭐 그렇지만 이런. 그 자체가 네. 조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사회가 좀 진영 논리화 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예. 근데 미국이 너무 주는 것 없이 뺏어가는 느낌이 많아가지고 그전에 작년에 이제- 왔을 때도 미국이 공장을 다 가져가고 우리나라 지금 뭐 IRA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주니까 사실 국민들이 약간 미국에 대한 약간 반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만 일방주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일방주의를 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네.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제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지만 사실은 트럼프 없는 트럼피즘은 여전히 미국 사회에는 남아 있어요. 네, 네. 바이든 대통령도 재선을 위해서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흔히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착시가 동맹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동맹 간에도 거래가 있고요. 네. 뺏어갈 것은 뺏어가려고 하고 우리도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될 겁니다.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한 측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양보적인 조치를 취하면 다른 반대국부를 어떻게 얻어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개별 사안으로 보다 보면 끝이 없게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저기 박사님께서 이번에는 그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풀기 위한 정상회담이 아니라 동맹이 굳건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클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붙여서 이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미국과 이렇게 밀월 관계를 과시를 하면 예.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관계가 러시아는 뭐 원래 서로 간에 불원부근이니까 괜찮은데 중국하고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그 돼요?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네. 지금 적어도 이제 경제 분야에서 여전히 중국하고 사실은 원수 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의존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은 중국은 나름대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국주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약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이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번 과거의 사드 보복을 보면 네. 보복 안 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간단해요. 명분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국을 다뤄가는 데 있어서도 가능하면 그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얘기하면서 되도록이면 충분하게 우리에 대해서 노골적인 보복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명분을 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만 이제 한미 밀월이고 한중 간에 지금 불편한 관계가 전개될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네. 중국이랑 우리는 경제는 모르겠지만 정치 체제는 완벽하게 틀린 체제예요. 네. 완전히 다르죠. 예.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정치 체제에서 유사성이 높은 미국보다는 관계가 소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과거에 우리가 한미 간의 균형을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 좀 과도한 기대를 심어준 것도 사실이에요. 이러다 보면 결국은 한국이 완전히 중립적인 존재로 나오지 않겠냐. 그 사실은 실현되기 힘든 거였거든요. 네. 그 현실을 알아가는 것도 있고요. 제가 반문을 하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압력 때문에 끌려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시장 경제하고 정책 민주화예요. 그걸 위해서 3, 40년 이상을 굉장히 힘든 시간을 거쳐왔어요. 네. 그걸 만약에 우리가 경제적 이익 때문에 가끔은 인권 유린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정책 압력을 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1970년대 독재나 이런 거에서 손가락질했던 거기에 반성하는 명분이 없어져요.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잡느냐, 거기에 부합하게 행동하느냐도 굉장히 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중요합니다. 브랜드가 측면에서. 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해외 밖으로 가면 굉장히 자부심이 있잖아요. 중견국 그렇죠. 대우 받고 네. 싶어 하고. 네. 근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외교적인 마인드에서 우리의 외교적인 스탠스는 개도국 마인드를 아직 탈피 못했다라고 봐요. 네. 다시 말해서 나는 손해는 조금 더 보기가 싫고 의무는 되도록 회피하고 근데 국제적으로 대우는 받기를 원하거든요. 네. 누구도 그런 국가를 좋은 평판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그걸 얻어나가는 일종의 산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통증 자체를 오히려 빨리 극복을 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도 결국 한국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이나 경제 보복을 가하는 게 중국의 시장 관리에도 좋지 않고 네. 중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상을 줘야 오히려 그런 갈등 사안이 있을 때 그게 원만하게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너무 외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저보다 훨씬 심각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외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목적과 경제 논리가 좀 다르긴 한데, 그렇죠. 저도 이제 이런 거는 일단 주먹이 먼저냐 먹고 사는 게 먼저냐면 주먹이 먼저잖아요, 뭐 지금. 그렇죠. 예, 이건 당장 죽는 문제고 이건 굶어 죽는 문제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대체로 경제 논리가 이 정치 외교 논리를 압도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우리가. 예, 그렇죠. 사실 근데 국제 정치에서 그게 반대가 돼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다 보니까 예, 예. 사실은 그런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예, 예. 미국 가면 뭔가 뭐 큰 걸 얻어 가지고 와야 되고 뭐 중국 가면은 한한령 풀어 가지고 와야 예. 되고 뭐 이런 논리가 이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아마 외교적인 수사나 이런 표현을 하는 영역에서 굉장히 그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그 지금 한미 간에 계속 밀월 관계가 계속된다라고 해서 또는 미국의 노선과 가까운 정책을 우리가 추진한다라고 해서 그 중국이 현재로서 한국만을 특정해서 네. 그 보복을 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 명분이 적다라고 봐야 되고 오히려 이 기회에 우리가 너무 그동안 흔히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 관시라는 거, 네.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건드린 부분들이 다 관시를 중요시하던 부분들을 경제 보복 때 건드렸어요. 인력 쉽게 보내주고 통관 쉽게 하고. 네, 네, 네.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다른 국제 무역 체계에서는 사실은 통하지 않는 관행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고쳐가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게 지금 시작부터 이 얘기만 해가지고. 김영주 위원님은 뭐 지금 중국 이야기가 나와서 예. 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중국과의 관계를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무역 파트너인데 뭐 여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한 말씀 하실 이야기가 예,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업에 소속돼 있고 아무래도 경제 쪽을 들여다 보니까 중국 문제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아마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중국과 거리를 벌이는 데 따른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 네. 그걸 얼마나 미국으로부터 인정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요. 반도체나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네. 반도체나 배터리에서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방어하든지 또는 우리가 미국 측에 새로운 요구를 할 때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우리가 이제 미국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그 진영에 함께 참여하면서 지불한 기회비용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 이제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명시적인 중국의 제재는 아니더라도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 한국 소비재라든지 뭐 컨텐츠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좀 숫자로 좀 어느 정도 상계할 만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을 거고 아마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번 그 방미에 거는 기대 중에 상당 부분도 거기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되게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얍삽한 게 본인들이 필요한 건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반도체 팔지 말라고 해놓고 테슬라가 공장 짓는 거는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저희 그러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미국이 미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포드도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IRA에서 우리 차 싹 빠졌는데 미국 차만 해주는 것 같더니 그 다음 날 폭스바겐이 또 포함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경제 분야에서 뭔가를 좀 얻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포기한 게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어서 그러면 이게 국민들 일반 국민들의 네. 일반 국민 생각은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근데 그래서 보면 이제 반도체하고 IRA법하고 이게 전망을 어떻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쪽에 그쪽도 이제 공화당이 있는 장사라서 예. 민주당 혼자 하는 일도 아니고. 그 반도체와 배터리는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네.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을 억제하고 좀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네. 이제 수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배터리의 경우는 미국 소비자들의 편익과도 그냥 직결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목표 자체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의 배터리 또는 전기차와 관련된 공급망의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 즉 자국 국민들의 소비가 또는 자국 국민들의 어떤 그 구매 자유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좀 따로 봐야 될 텐데, 근데 배터리 쪽에 있어서 조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서운한 것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주는 건 조금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 요구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번 반도체법에서 뭐 한 520억 달러 정도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지금 이미 그걸 신청하겠다고 줄 서 있는 기업들이 한 200개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만 해도 300억 달러가 넘거든요. 네. 그럼 결국 그런 어떤 보조금 액수와 우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 사이에 격차가 상당히 클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뭐 그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또는 비밀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좀 받아들이기가 불편한 면이 있죠. 대신 뒤집어 생각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모든 건 협상이니까 네. 뭐 큰 거를 일단 요구하고 또 그 후속 조치에서 풀어줄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과 관련된 거는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지만 뭐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이나 아니면 간단한 명령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또 개정할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활로를 뚫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그 분위기라는 문제가 미국이라고 해서 뭐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간의 의견들, 행정부 내에 있는 부처들 간의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IRL이나 이제 마이크론 조치 같은 경우에는 상무부의 그 입김이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한 경우고요. 네. 국무부가 꼭 여기에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어떤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외교 라인을 통해서 미 국무부 쪽을 통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건 분명히 제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일부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결국 그 미국 쪽의 논리는 이 중국이 결국 지금 한국이나 네. 대만이 그 이 시장을 뺏어가는 걸 걱정을 하는 것도 일부는 이렇게 상무부의 입장은 그렇겠지만 상부 입장이잖아요. 예. 그게. 네. 어쨌든 한국이 그걸 대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거 믿고 지금 미국을 압박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조치를 해놓으면 한국으로부터 대체제도 이제 확보하기 힘들 거니까 중국이 실제로 규제를 못할 거라는 전략적인 효과도 있는 거고요. 네. 이거를 깰 수 있는 논리를 우리가 제기를 하면 됩니다. 결국은 이게 중국의 반도체 시장 자생력을 높여줄 거고, 반도체 시장 자생력이 높여주는 가운데는 또 비메모리 부분에 중국의 기술 역량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네. 적절하게 그래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기술적인 벽을 치면서 마이크론이 그 규제를 받는 동안 시장을 메워주는 것이, 그러면 나중에 하다못해 남들이 진출한 시장, 동맹국이 아닌 전혀 모르는 데서 나눠 먹자는 얘기도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거는 그래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 설득 논리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반도체가 예전에는 미국에서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이 미국의 규제를 받으면서 한국 TSMC 이 동아시아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동아시아 TSMC 한국이 1등인데 미국이 일본한테 한 것처럼 지금 규제를 하면서 그 패권을 또 다시 가져가려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또 이전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보시고, 우리가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풀어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하네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잘하지 않습니까? 네네. TSMC는 이제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같은 걸 잘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제일 불안한 건 그겁니다. 그 자국의 안보가 특정 국가에게 종속되는 거. 특히나 그 특정 국가도 일본이나 한국 같은 우방국이면 상관없겠지만 중국에게 종속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그렇겠죠. 그리고 네. 중국이 그 반도체를 이제 수단으로 삼아서 미국을 빠른 속도로 캐치업하는 거를 이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중국을 쳐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만, 그럼 그 다음에 한국과 대만과 일본 사이에 그런 역할 분담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도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큰 고민일 텐데, 네. 지금 시스템 반도체는 거의 대만 TSMC가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예를 들면 양안 간에 뭔가 충돌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나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좀 강조할 필요가 있죠. 미국에게 기술 이전이라든지 인력 교류라든지 또는 어떤 우선 구매 같은 걸 요구해서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아직 시스템 반도체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도 어차피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서로 다 알고 있는 네. 만큼 그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대만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입장에서도 이렇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좀 설득하고 그 부분에서 양보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IRA 관련돼서는 추가적으로 뭐 하실 이야기 뭐 조금 뒤에 더 이야기를 그러면 해보도록 하고 아까 하다 말았었던 마이크론 이야기 한번 좀 해볼까요? 이게 어떤 이 의도가 있는 걸까요? 이게 뭐 경제적으로야 이제 마이크론을 살려야 되는 게 있을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마이크론 이제 중국이 규제해서 마이크론이 중국의 매출 비중이 25%인데 장사를 못하면 마이크론 안 되면 그걸 한국 기업이 가져가면 마이크론 타격이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적도 안 좋은데 그거는 뭐 우리가 알겠다 치고 외교나 안보적으로는 어떤 의도로 이런 이제 보도가 나갔고 미국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이 반도체 문제에서 보는 건 최종의 마지막 이 지향점은 결국 미국의 군사력을 중국이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반도체는 대표적인 이중 용도 기술, 민간과 군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듀얼 테크놀로지고요. 네. 그리고 이 반도체 부분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이 우리가 한번 보는 게 AI, 그다음에 퀀텀 컴퓨팅, 양자 컴퓨터 부분들이죠. 네. 그다음에 이 반도체를 이용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통신 부분들, 네. 이 부분들이 전부 이제 미래 군사력의 기선을 누가 잡느냐도 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중국이 흔히 하는 중국 굴기를 지금 반도체 부분에 꺾어놔야 계속적인 현재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한 5년, 10년 뒤에 군사과학기술에서도 중국에 적어도 한 세대 정도를 앞서가는 우위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미국도 충분히 이거는 안보 면에서도 지금 중시하고 있는 분야고요. 아마 이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의 절충을 아마 미국이 지금 디커플링을 하고 있다고 중국하고 얘기를 하지만 완전한 디커플링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 미국 소비자들의 아마 그 이익에도 반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적당하게 중하위 수준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적당히 시장을 개방하고 그 다음에 칩4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내 동맹국들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미국 기업이 가지는 적정선, 이게 적정선 비율, 적정선일 것이다 하는 거고 우리 생각이 분명히 틀릴 수가 있어요. 그걸 당당하게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 이 외교나 이런 쪽에는 전혀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어찌 됐든 간에 마이크론이 안 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없어도 미국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우린 그냥 중립 노선으로 미국만 안 듣겠다. 우린 뭐 규제 당하면 우리가 팔고 싶은 거 팔겠다. 그렇게 가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제가 있을까요? 역으로 물어볼게요. 네. 마이크론이 실질적으로 규제를 당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게 마찬가지겠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화웨이가 예, 이제 규제를 당했듯이 예. 마이크론 너희 칩 들어간 거 보니까 약간 안보에 문제가 있어서 뭐 우리한테 두 가지로 하지 마. 나눠볼게요. 화웨이처럼 적어도 한 몇 개월, 화웨이 몇 개월 정도 이제 심각한 걸 봤다가 다시 일부가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정말 완전히 이제 마이크론은 퇴출을 해버리겠다. 근데 후자의 경우에는 이건 정말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외교적으로. 그 상황이 될 때 만약에 경제적인 이유만 가지고 이걸 덥석 물리게 되면 결국 한국은 이제 전략적으로 여기서 이탈했구나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아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도는 러시아 원유 계속 수입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우방국 중에 하나인데도. 예. 그런데 이탈이 안 됐잖아요. 인도는 필요에 우방이 의해. 아니에요. 동맹이 아니에요. 우방이라고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 동맹이고. 그래서 인도의 그 국제적인 평판이 나아졌습니까? 인도는 우방도 아니지 않나요? 네? 미국하고 우방도 아니지 않나요? 엄밀하게 하면 원자력 협력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새 정도 새로운 하는 거지. 우방으로 부각하고는 있고요. 네.
인도가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이유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고 그렇죠. 거기서 잠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불편하다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이익이 되면 인도는 그랬던 역사들이 아, 있어요. 그럼요. 거기 제3세계 종주국이고.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맥락이 틀리다라는 얘기고요. 네. 우리는 예. 근데 좀 실제로 다르죠. 그게 과연 될까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과거 사례들을 보면 왜냐하면 이게 마이크론 반도체는 상품 아닙니까? 특히나 네.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데 이게 예를 들어 미국 그러니까 마이크론 거를 수입을 안 한다고 하면 과연 어디서 사올 건가? 물론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중국에다 바로 수출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뭐 싱가포르라든지 베트남에다 어디다 수출을 하면 돌아갈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술이나 인력이라면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상품이기 때문에 우회할 길이 많고 실제로 트럼프 때 그 미국하고 중국 사이 뭐 대두라든지 그 농작물 관련된 수출 통제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어부지리를 한 나라가 브라질이었죠. 네. 그러니까 브라질 걸 그쪽에 팔고 대신 브라질 걸 사갔던 나라들이 이제 미국 걸 사가고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돌고 그러면서 돌고 가격만 조금씩 올라가고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이제 비효율화되니까 조금 올라가긴 하겠지만 실제로 어느 특정 국가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고 또 이게 명분도 굉장히 그런데 약합니다. 김 박사님, 예. 전 사실은 이 기사 자체가 좀 신뢰성이 네, 저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반도체에 있어서는 중국이 의리지 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의리 어떻게 갑을 때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태가 실제로 생기면은요. 네.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뭐 권투로 좀 잽 정도 주고받던 거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난타전이 벌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저도 이거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고 중국이 또 그럴 준비가 돼 있느냐도 의문이에요. 자기가 반도체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반도체 수입을 금지했다가 자기 산업이 다 멈춰버릴 텐데 그게 좀 예. 기사가 좀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최근 중국 경기 상황을 보면 네. 지금 중국 입장도 전략적으로 그 뭐랄까 일종의 검토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글로벌 차원에서 반도체는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각하고 네. 그럼 어차피 지금 쌓여 있는 재고들이 많다는 걸 자기들도 아니까 약간의 그 립 서비스로 이런 정도 엄포를 놓고 립 서비스로 예, 그 그냥 조정되는 걸 보고 뭐 적당한 시기에 풀고 해도 뭐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의 지금 상황을 좀 고려하면서 네. 대응을 해야지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뭐 발끈하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예,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인도 예를 드셨는데. 네네. 여러 가지 이제 그 파생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네. foreign direct investment 같은 것들도 걱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가령 미국이 앞으로 인도하고 안보 협력 안 하겠다 그래서 인도의 그 대외 직접 투자가 떨어지거나 주가가 폭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차피 인도는 그렇게 행동해 왔고 그게 원래 중국하고 그래왔었기 때문에. 인도의 안보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트럼프가 했던 거하고 비슷한 발언을 지금 한다라고 생각,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 네. 주한미군 나갈 수도 있어. 줄일 수도 있어. 한국에서 예. 네. 이게 아마 해외 투자하고 주가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네.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전체 국가 경제 생각을 할 때 개별 기업의 이익이냐가 아니고 전체 국가 기업의 건정성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RA 관련돼서 이미 이제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이 선정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의 16개 차량만 처음에는 보조금을 주겠다. 그리고 이틀 뒤인가요? 이제 그 폭스바겐도 이제 배터리, 광물 이런 거 기준에 맞춰서 거기도 이제 포함이 됐죠. 17개 차종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세계 1위고 CATL 뭐 중국 그걸 제외하면 안쪽을 제외하면 1위고 해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현대차 기아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이 뭐 정상회담에서 뭐 타협을 해서 아니면 뭐 공장을 짓는 기간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미국의 현대차가 공장 짓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보조금 좀 다오 우리가 짓고 있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결과를 뭐 좀 끌어낼 수 있을지 결과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어떤 게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최선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IRA에서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는 완성차와 배터리로 나눠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완성차, 그러니까 북미에서 제조된 그 차종에게 지급한다라는 원칙 자체를 지금 와서 무시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제 현대차 지금 공장 짓고 있는 게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고, 대신 이게 그 민간용 차량에 대해서 이 원칙이 적용되지만 상업용 뭐 네. 렌트라든지 리스에 대해서는 또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활로를 뚫어보고, 또 한 가지는 그 보조금이라는 게 이제 연방 정부 차원의 보조금이 있고 또 뭐 지자체라든지 다른 주정부 차원의 형태의 것들도 있고. 보조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오히려 뭔가 이번에 좀 활로를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IRA 자체를 지금 바꾸는 거는 예, 그건 굉장히 무리한 요구죠. 예. 왜냐하면 그게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입법을 고치는 문제는 의회에 달려 있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지금 특히 그 하원 같은 경우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오히려 지금 역으로 우리가 한번 미국 정치 구조를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게 미국이 압력 단체의 국가거든요. 네. 미국 소비자 운동을 적극적으로 한번 자극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인들이 원하는 질 좋은 생산품에 대해서 값비싸게 접근을 앞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조금의 문제 때문에. 네. 그 문제에 대한 정보를 미국 소비자 단체하고 공유를 하고, 소비자 단체의 압력들 자체도 이것도 무시는 못해요, 선거에서. 한번 그걸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더. 포드랑 CATL이랑 이제 공장, 원래는 이제 SK랑 하려고 했었는데 SK온이랑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되고 포드가 CATL이랑 합작 공장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테슬라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오고 있고.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합작이 아니라 이제 기술 제휴를 그렇죠. 라이센스를 한다는 준다라고 거죠. 뭐 예.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CATL이 근데 아마 CATL조차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부가 아직 그 FEC 명단 발표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 거기에다가 이제 포함만 시키면 이 문제는 얼마든지 그냥 해결되는 거다. 예, 해결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의 권익 측면에서 어디가 나은가.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을 차라리 경쟁시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희 또 뒤통수 맞는 거잖아요. 차 안 해주고. 현재는 중국 쪽 배터리를 막아놓은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CATL이 중국에서 만드니까 그 정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거지. 네. 과연 미국에서 만들어도 그 정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번 얘기다. 붙어보는 게 진짜 승부가 되지 않겠냐라는. LG 입장에선 자신 이야기도 있으신 거죠. LG 입장에서 LG에서 해봐야 되는 나왔으니까. 게 네. 미국이 아마 시행착오를 분명히 한번 겪을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바이 아메리카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그 북미 납타 이제 국가들끼리 치면은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미국이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한다 그래도 현재 미국에 있는 그 고용 구조상 그 갑자기 생산량을 그렇게 늘릴 수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갑자기 생산이 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는 결국은 미국 기업 차원에도 그렇고 소비자단체도 그렇고 틀림없이 또 하나의 되치기 압력이 나올 거예요. 네. 그 수준을 한번 당하고 나면 상무부 같은 미 행정부처들도 조금은 다른 교훈을 얻게 되겠죠. 저는 좀 근데 좀 궁금한 거는, 이건 아마 뭐김 박사님한테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현대차에서 오시진 않았지만 보조금을 현대차를 안 주고 미국 차만 준다는 거는 미국 차가 그만큼 가격 경쟁력 안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현대차 보조금 없어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가격 아닐까 테슬라 싶은데.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외하고. 근데 이번에 그 테슬라는 리스트 모두의 나온 거 보면 저거니까. 16종인가 17종인가 그렇죠. 네. 근데 결국 미국 안에서 판매되는 차 중에 굉장히 일부만 이게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IRA 지원 제도가 거의 한 8년,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 지원 제도거든요. 또 매년 상한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한국 기업들이 느끼는 그 강도가, 그러니까 위협의 강도가 지금 단계에서는 별로 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 기업들조차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비록 네. 북미에서 만들지만 예를 들어 배터리를 외부에서 가져온다든지 해서 풀리 그 7,500불을 다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많지 않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미국 기업도 그렇고 한국 기업, 다른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업체들이 누가 더 빠른 시일 내에 그 7,500불 조건을 다 충족시킬 만큼의
그 밸류 체인을 확보하느냐가 아마 진짜 경쟁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2, 3년 후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번에 사절단이 경제 사절단이 122명 최대 규모 이재용 회장, 최태영 회장 뭐 다 가 계십니다. 이렇게 역대급 경제 사절단을 꾸린 의미가 또 있다라고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차두현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 사절단은 기업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기업들에게 이제 그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체 그림은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이번에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갈 건지를 이제 판단을 했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이 끈끈한 관계이고 또 얼마나 여러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겹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다 포함해서 굉장히 크게 굴려갔고 이거를 보는 이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목이 한국과 미국과의 경제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구나라는 메시지를 하나 줄 수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최근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그 디커플링, 공급망 재편이라고 하는 게 대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부품업체라든지 여러 그 중소기업들까지 굉장히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다는 점에서도 좀 의미 있는 행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신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 엊그젠가요 넷플릭스 그 대표가 마치 넷플릭스와 한국 그 K 컨텐츠 업체 간의 관계가 한미 관계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 그거 보면서 그렇게 보면 안 될 텐데 왜냐하면 상업적 관계라는 걸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 관계도 그렇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그거는 마치 그 다른 그러니까 이 우방이나 동맹이 아닌 국가들과의 관계랑 비슷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지만 그 외에 어떤 우리 기업들과 미국 제조업체들 간의 그 여러 MOU를 체결하고 또 뭐 수소라든지 원전 이런 쪽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뭐 어디 좀 뭐 뭔가 넷플릭스나 이런 것처럼 뭐 좀 기회가 있을 만한 그런 분야는 어디가 될까요? 저희는 이제 사실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딱히 뭐 생각하시는 거 없으시면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예, 그것만 이제 수소 원전이 이번에 좀 강조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결국 원전 쪽 많이 강조. 클린테크 내지는 탈탄소 행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경기가 한참 좋던 한 4, 5년 전의 분위기와 지금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낙관론이 지배하던 시기에서 이제는 좀 신중론으로 바뀌는 것 같고 그 빈틈을 메꿔주는 게 아마 그 수소, 원전 이런 쪽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그 논의들이 오간 거는 전 긍정적으로 수소는 봤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나요? MOU니까 아직 구체화는 돼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 기술의 주도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외교안보 분야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본,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무기, 그다음에 뭐 중국 여러 가지 이제 말들 때문에 출발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 떠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라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모든 발언들이 정상회담만을 겨냥해서 나간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평소에 소신을 이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또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편한 발언들도 있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사실 지금 우리가 뭐가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보통 나올 때는 그 앞에서는 안 나오던 얘기들을 갑자기 했을 때 우리가 의도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원래 했던 얘기를 사실은 시기에 따라서 한 번 더 했다라고 해서 그게 의도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중국과 관련해서 대만 해협에 관련해서 얘기했던 거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건 과거에 북한에 대해서도 했던 얘기예요. 남북한 관계에서. 그건 일관되게 들어가 있었던 문제고 또 인도태평양 전략
그 발표할 때도 작년 연말에 힘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또 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었죠. 하나가 그 이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 계속이 된다든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인도주의적인 피해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경우에는 이걸 그때는 고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네. 또 불법적인 침략을 당한 국가들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도와주는 것이 그게 뭐 국내나 국제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는 아마 그동안 정부가 표방하던 원칙 자체를 그대로 얘기했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갑자기 선택지가 없이 지금 종전이나 정전 협정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러시아한테 선택지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러시아가 계속 한국을 비롯한 서방이 앞으로 무기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할 거기 때문에 또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우면 지금 종전협상 하면 돼요. 정전협상이나. 그게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는요. 네. 우리 입장에서 지금 항상 모든 국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경험이라든가 정체성이 있어요. 더 강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배후의 침략의 배후에 있거나 침략을 당한 그 경험으로 볼 때 우리의 역사적인 경험이 러시아에 가깝습니까? 우크라이나에 가깝습니까? 우크라이나에 가깝죠. 두 번째, 실질적으로 그때 이익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유엔 참전 16개국은 별로 없어요. 그 역사적인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실제로 지금 취하고 있는 국내 정치적인 형태로 보기 어느 쪽이 가깝냐는 거죠. 굳이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다만 우리가 볼 때 그래도 마음이 꿀리는 건 우크라이나 쪽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군사지원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왜 예, 이런 근데 질문을 그리고 드리냐면 그런 얘기 자체도 전쟁이 1년이 넘었는데 예.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왜냐하면은요. 네. 지금 전쟁이 소모전으로 계속 가고 있고 민간인 피해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끝날 기미는 안 보여요. 네. 결국 이럴 때는요. 결국 주변에서 촉진하는 입장에서 어느 한쪽이 더 많은 군사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라면 다른 쪽의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이 전쟁 1년을 벌써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예요. 뜬금없이 네. 갑자기 정상회담 하러 가기 전에 나 우크라이나 이런 생각도 있어. 이게 나왔다면 굉장히 의도성을 의심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맥락이 로이터 통신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네. 지금까지 1년 동안 그냥 주로 그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경제 지원만 해왔는데 앞으로 이거 더 그리고 그 앞에 또 바로 얘기한 도감청 의혹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알기로는 우크라이나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에 대답을 한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의심스러운 거는 이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을 동시에 때렸잖아요. 동시에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바로 방위를 앞두고 그렇죠. 이 한꺼번에 동시에 러시아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중국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그것도 둘 다 지금 굉장히 제일 아픈 부분들을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성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의 대만하고 네. 양안 문제 제일 아픈 데잖아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로이터 통신 기자가 네.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도성 질문을 던졌다고 보고요. 질문이 의도성이다. 예. 왜냐하면 분명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주변 정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이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땐 전반적인 인터뷰의 성격상 지금 얘기되는 일본 관련 발언도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 생각을 근데 했냐. 대통령과의 인터뷰인데 사전 질문 없이 그렇게 라이브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희도 방송할 때 다 대본지를 드리고 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모든 행정부마다 네. 또 스타일들이 있으니까요. 다른가 보네요. 일단 요건 여기까지 하고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경제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중국이라서 예. 중국이 이제 작년 11월에 리오프닝을 하고 우리가 엄청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는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대만 문제가 또 다시 떠오르면서 지난주에 중국과 관련된 리오프닝 주들이 아주 급락을 했거든요.
지금 대중 수출 무역 적자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뭐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일단은 김재용 위원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 문제는 좀 몇 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무역 적자가 이게 추세적인 건지, 즉 추세적이고 뭐 구조적인 건지 아니면 중국 경기 변동에 따른 좀 일시적인 건지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 추세적으로 또 중국의 임금이 올라가고 생산 코스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에 가 있던 우리나라 업체들 또는 글로벌 그 최종재 업체들이 동남아 쪽으로 또는 인도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물량이 어차피 좀 줄어드는 추세였고 대신 그 줄어드는 물량만큼 동남아나 인도 쪽이 늘어나고 있었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중국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거보다 이제 더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이게 그 교역은 물량으로 보는 게 있고 금액으로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량으로 보면 중량에 비해서 금액 감소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들이 최근에 단가 하락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숫자니까 좀 뭐랄까 예측도 되고 또 어느 정도 덜 불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걱정되는 거는 그 리오프닝 이후에 회복이 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경기가 특히 소비가 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거는 분명한데 그거마저도 자국산에 대한 소비는 그래도 좀 나은데 지금 우리나라 뭐 화장품이라든지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한 소비 엉망이고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 화장품, 유럽 화장품에 대해서도 중국 내 소비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있다고 일종의 애국주의 소비 성향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그 소비재 업체들에게는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은 사실 첨단 산업, 미래 산업이라는 일부 업종에 국한된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유탄을 맞는 업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경공업이나 일반 기계업은 사실 뭐 반도체, 배터리 아무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글로벌 완성품 업체들조차도 혹시 몰라서 중국과의 밸류체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당신들은 부품을 중국에서 소싱하니까 수입 안 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멕시코나 베트남이나 딴 데로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 그 중간재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좀 훼손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차 센터장님, 이거는 제가 끝나기 전에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그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확장 억제, 해구산 공동성명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공동성명만 나오는 게 뭐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전 우리한테도 우리가 누르진 않더라도 단추는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언론들에서 나오는 걸로 보면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협의체를 강화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잠수함을 비롯한 전략 자산들을 이제 한반도 근처에 거의 레귤러하게 이제 지금 로케이션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로케이션 시킨다? 네, 지금 나오는 버튼의 문제, 이 문제는요. 그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나토도 공통적으로 공유란 표현을 쓰지만, 쉐어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그 공유라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의 공유죠. 그렇죠. 갖고 있지는 않는 실질적으로 건가요? 미국의 핵 운영 원칙의 제1원칙이 소울 오소리티입니다.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오소리티는 미국의 슈프림 커맨더, 즉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프레지던트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가셨잖아요. 임기 끝날 때. 핵 버튼. 그런가? 비행기 타고. 그거 아니었나요? 예, 그게 이제 가져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보통은 임기가 끝난 이후에는 보통 우리가 이 영화 같은 거 보거나 뉴스 보면 미국 대통령 뒤에 주로 해군 장교인데 이런 가방 들고 따라다니잖아요. 그걸 이제 핵 버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 안에 버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발사 명령을 내리는 암호 체계의 코드북들이 들어가 있어요. 암호 코드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코드북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면 실제로 발사 기지에서 그 코드북과 일치하는가를 보고 최종 이제 발사 과정이 그렇게 계속 2, 3중에 체크를 해야
어떤 그 그렇죠. 돌출 그렇죠. 행동을 하는 인물이 사고. 갑자기 이게 없어지.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지금 별도의 공동성명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네. 자체가 저는 미국의 입장이 꽤 많이 변했다고 봐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확장 억제해가지고 좀 서브텐셜라이즈 시켜달라 또는 서브텐셜한 구체적인 조치를 손에 잡히는 조치를 해달라 그러면 이미 2만 5천의 주한 미군이 서울에 주둔하고 있다라는 거 이상의 확장 억제 조치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네. 얘기를 하면 우리 못 믿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한국에서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다. 또 한국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미 행정부가 이제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이번 한 번으로 배부르는 게 아니라 계속 요구해 나가야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 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기대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진 거는 언론에서 추측성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흔히 좋아하는 거 한방이란 말 있잖아요. 네. 이게 한방에 해결될 거다라고 얘기 되는데 이게 적어도 이 핵 자산을 운용하는 문제라든가 핵 전략을 가지고 협력하는 문제는 그렇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네. 아니군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을 만한 성과나 기대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우리 김님부터. 네. 지금 지난주 이코노미스트의 특집으로 실린 기사가 새로운 비동맹 움직임이란 거였습니다. 네. 누가 봐도 미국 편이다라고 생각했던 국가들 중에 상당수가 요즘은 미국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마치 과거의 비동맹 국가들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이번 방미를 통해서 미국에 보여준 신뢰는 그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가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그 밸류를 인정할 것이냐 그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좀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과연 다른 나라들은 왜 그런 새로운 비동맹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의 어떤 선택을 좀 확대한다는 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나름대로 국가별로 이제 각 국가별 특히 이제 동맹 전략을 운영하는 데는 비전이 있을 거예요. 비전이 있고 이제 보관이 있을 건데 분명한 거 하나는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에 동맹도 분명히 거래 관계입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양자 간의 거래 관계를 할 때 힘이 조금 더 센 국가들은 상징을 얻어가고요. 힘이 약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은 실리를 얻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상징을 앞으로 실리 측면에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정상회담은 대부분 전체 회담 시간만 한 4-5시간을 진행되는 마라톤 회담이 아닌 이상은 상징으로 그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상징의 문제를 실리로 연결시키는 건 앞으로 우리 외교나 안보부처 담당 부처들의 몫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리를 얻어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상징 정도로 좀 만족하고 정상회담에서 상징을 얻은 거고요. 네. 네. 그렇게 대통령이 상징하고 실리 다 얻어올 정도면 나머지 관계자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후속으로 계속 해야죠. 네, 계속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1부에는 김영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